최근에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었었죠. 그래서 뭐 갑자기 대출이 막혀가지고 뭐 계약금 날라가게 생겼다 하면서부터 뭐 저 인생이 망했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인터넷에도 막 올라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그 대출 규제안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해서 시행이 나왔는데,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청약 당첨된 게 후회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디딤돌 대출을 관리하겠다는데 왜 청약된 게 후회되는 거지? 이야기가 사실 이게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이라는 거가 사실 말이 좋아서 관리 방안이지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입니다. 정책 자금이라는 게 이제 금리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 시중 일반 은행들보다는 조금 저리로, 그리고 좀 원금 상환도 좀 뒤로 밀어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정책적으로 도와줄 사람들한테 약간의 우대책으로 지금 빌려주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 대출을 규제하는 걸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관리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뭐 이게 이제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뭐 이걸 너무 많이 빌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고요.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부채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부채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겠다는 거고. 근데 사실 속마음은 기금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금 지속 가능성. 이게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으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거둔 돈을 가지고 빌려주기 때문에 저리로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은행에서 빌려서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절대 저금리로 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모은 기금, 뭐 정부의 기금 이런 걸로 어차피 이자가 안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뭐 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약간 조금 싸게 해준다는 건데, 이 기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 잠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돈이 막 들어가야 되고 막 하는데, 이 대출이 계속 나가고 하면은 여기서도 또 이제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Q&A 보면은 1번으로 나옵니다. 1번. 한정된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금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출 조건을 강화하겠다. LTV는 이제 70%까지 해줍니다. 이제 비규제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뭐 웬만한 지역들은 다 이제 LTV 70%까지는 해주는데, 요게 핵심이죠. 방공제를 적용하겠다. 방공제가 뭡니까? 방 빼기 방공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차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매 낙찰자가 나타나겠죠. 낙찰자가 낸 돈 가지고 이 배당이라고 돈을 나눠주는 행위를 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자, 돈 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이제 돈 빌려준 뭐 은행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줄을 서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앞에 갑자기 이 0번으로 임차인이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잘해놓고 배당신고 하시면은 임차인이 앞에 딱 서가지고 저 임차인인데요, 최소 금액은 챙겨주셔야죠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인데, 요거만큼은 무조건 빼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빼기 금액이라고 합니다. 방빼기 금액.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무조건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돈을 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돈을 뜯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방빼기 방공제액이라고 해서 서울, 뭐 경기도, 뭐 인천 해서 좀 달라요. 이 금액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 방빼기로 몇 천만 원씩 그 대출이 덜 나오는 거를 또 요것도 보증보험 상품이 있어요. 야, 그거 만약에 그거 사고 터져가지고 경매 넘어가가지고 그 세입자가 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뭐 5천만 원 받아가잖아.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가, 우리 보증사가 은행 너네한테 줄게, 너네 줄게라고 하는 요걸 또 보증보험을 파는 상품이 있습니다. 요게 또 한 몇십만 원 받고 또 이걸 해주거든요. 요게 MCI, MCG입니다. 요게 보증, 개런티고 요게 이제 인슈런스겠죠. 그래서 방빼기 보증이 있는데 요거 이제 수수료 받으면서 요걸 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증 상품 가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무조건 이제 일괄적으로 4천만 원, 5천만 원씩 대출을 깎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그 대책의 1번은 대출 총액을 줄일 건데, LTV, 집값에 얼마를 낮추는 요거는 내가 건드리진 않겠지만, 니네가 그동안 맨날 그 사실상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방공제 그 4천만 원, 5천만 원 원래 빼야 되는 거를 보험 상품 들어서 안 빼고 다 받아갔잖아. 그거는 내가 이번에는 이제 막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줄어드느냐? 지금 이제 이 보도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이요. 그냥 뭐 수원이라고 쳐봅시다. 수원, 성남. 그런 데서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LTV가 70%니까 5억에다가 70%를 곱하면 7, 5, 35, 3억 5천이죠. 3억 5천에다가 방공제는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니까 이거 얼마 내면 끝이니까 3억 5천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거 무조건 방공제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인 데서 4,800을 빼니까 이 5억의 70%에다가 4,800 빼니까 3억 200만 원만 빌려주는 겁니다. 3억 200만 원. 자, 그러면 3억 5천 빌려주던 사람이 3억만 빌려주면은 7분의 1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7분의 1. 그럼 상당히 많이 대출이 줄어드는 거죠. 3억 정도 빌리는데 한 5천만 원 줄어들면은 이걸로 집 살려고 했던 분들은 이거 못 사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겁니다. 서울 5,500, 웬만한 경기도 대도시들 4,800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 수도권의 아파트입니다. 수도권 앤드 아파트예요. 그래서 수도권이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를 당하는 겁니다. 이제 방공제를 빼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게 앤드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 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지방의 아파트. 자, 그리고 수도권인데 비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도권에 빌라를 살 때는 방공제를 안 당해요.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살 때도 방공제를 안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오피스텔도 해줍니까? 오피스텔은 안 해준다. 자, 오피스텔은 원래 디딤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해주는 겁니다. 주택을. 그러니까 주택만 대상이고 이제 전세 사기를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디딤돌이라는 거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언제 시행하냐? 24년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방송 이거 촬영일로부터는 2주 남았습니다. 2주. 그러니까 이제 2주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바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면제당할 수는 없냐? 그 방공제 막 4,800만 원, 5,500만 원 빠지면 저 집 못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면제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방공제 5,500 안 당할 방법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 두 명만 됩니다. 두 명. 첫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 낳으셨나요? 오케이. 그럼 들어와. 애 낳았어요? 저 2022년에 낳았는데 안 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3년 이후로 애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으셨구나. 들어와. 자, 두 번째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제 인정받으시면은 요분들한테 지금 뭐 대출 이런 게 막 나갑니다. 그래서 100%씩 막 나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두 어떤 그 그룹에 있다면은 이제 규제 없이 기존대로 기준을 적용을 한다. 거기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연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수도권 내에서 살 때 뭐 이것까지 규제를 해야 될까라고 지금 정부가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3억 이하의 아파트죠. 왜냐면 아파트가 아닌 거는 어차피 이게 그 규제 대상이 아닌 거니까. 아파트인데 3억 이하를 산다면 수도권 내에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방공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방공제가 핵심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인 분들은 뭐냐면 지금 청약에 당첨된 그러니까 수도권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이분들. 왜 그러냐면 보통 청약에 당첨됐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첨이 됐겠죠? 그럼 예전에 당첨될 때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당첨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이어서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에다가 잔금 내려고 돈을 이제 착실하게 모으고 계셨겠죠. 근데 이제 입주가 다가오는 거예요. 입주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청약 당첨된 무주택자였던 이분들, 입주를 해야 되는 이분들한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후취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후취. 그러니까 나중에 취한다는 거죠. 자, 먼저 대출을 주고 그다음에 이걸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담보를 잡을 그 물건,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축 아파트는 등기 나오는데 조금 걸려요. 한 1, 2년 걸리거든요. 더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등기가 나와야지 그 등기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해서 담보가 잡히는데 등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먼저 해줍니다. 왜냐면 등기는 없지만 사실상 뭐 이거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시세가 뭐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아파트니까 담보물로선 좋으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죠. 편의를. 자, 그래서 후취담보라는 거를 많이들 해요.
그냥 은행에서도 많이들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디딤돌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디딤돌. 자, 그러면 이게 줄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되는 거였는데 안 해준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난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리고 잔금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중도금도 이제 뭐 대출 받아서 냈고 했는데 갑자기 디딤돌이 안 된다고요?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요 대상이신 분들, 이 대상이신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아니 원래 디딤돌 대출을 해주니까 청약을 넣겠죠. 왜냐면 청약을 넣으면서 대출 받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넣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해주니까 해서 당첨이 됐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완전 다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살 때부터 안 해주면은 안 넣는데 다 당첨되고 이미 계약금 다 내고 다 잔금 이제 준비만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내게 되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막막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후치담보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냐라면서 Q&A가 이 보도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알아요. 정부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25년 6월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는 해줄게 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뒤까지 입주하는 그 사람들까지는 해주는데 그 이후는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뭐 지금까지 요걸 발표하기 전에 뭐 당첨돼가지고 뭐 계약서 쓴 사람들은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안 해주는 거면은 아니 그러면 7월에 입주하는 사람과 뭐 5월에 입주하는 사람이 뭐가 달랐길래 왜 이걸 해주고 안 해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뭐 2달 전에 청약에 당첨됐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이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형평성에 맞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기준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전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6월 이후에 들어가면은 대출을 이제 알아봐야 돼요. 디딤돌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7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을 받으면 돼요. 뭐 디딤돌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또 이걸 오해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일반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LTV, DSR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대출은 나오는데 문제는 디딤돌이 조금 더 싸고 그리고 디딤돌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대출의 한도가 좀 더 많거든요. DSR 이런 것들도 좀 안 보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청약이 당첨되면서 이게 지금 디딤돌이 좀 잘 나오니까 디딤돌로 좀 받고 뭐 일부 또 보금자리로 받고 뭐 이런 걸 생각했던 분들도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플랜을 짜놨는데 일반 대출로 갔더니 금리도 더 높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DSR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갑자기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 당장 지금 8개월 뒤 입주야. 근데 갑자기 뭐 몇 천만 원이 부족해. 그럼 나 어떡하지? 이자는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빠지는 거죠. 물론 여기 신생아가 있습니다. 신생아를 만약에 낳았다. 내가 뭐 작년 뭐 올해 애를 낳았다. 그러면 상관없다. 그러면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지금 그 되게 난감한 상황에 빠진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도 합니다. 뭐냐면 우선 이자가 너무 세니까 일반 대출을 받아요. 먼저 받고 이거를 좀 갈아타기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딤돌 갈아타기를 추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가 완전히 마음 먹은 것 같아. 뭐냐면 너 그렇게 할 줄 알고 안 해줄 거야. 너네 그렇게 할 생각이었지. 그래서 내가 안 해줄 거야. 원래는 뭐 3개월 안에 그렇게 기금대출로 전환해주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안 해.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약 당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뭐 2년 전, 뭐 3년 전에 청약이 당첨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어. 근데 6월 전에 입주하면 되고 7월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뭐 5% 줄인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떡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책은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집 사는 거에서 이자 싸게는 내가 못 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6월 31일까지다.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디딤돌은 DSR 규제도 좀 안 받고 이자도 낮고 한도도 높아가지고 좋았는데 안 돼. 야 그렇게는 안 빌려줘. 라고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타겟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번 규제 타겟은 무주택이었던 분이 청약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분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만약에 당첨됐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대출을 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안 해준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기금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기금이 부족한데 아무래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 경기도 뭐 수도권에
5억이 안 되는 그런 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래도 세대수도 많고 하니까 이 지방에는 아무래도 좀 금액이 좀 덜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은 뭐 지금 살려야 되는 명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총알이 지금 몇 개 없는데 이 총알로 누구를 쏘고 누구를 쏘지 말아야 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쏘야 될까? 뭐 이런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주 물량 이런 걸 다 고려했겠죠. 아, 내년 6월까지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이후는 못 할 것 같다. 근데 신생아는요. 아, 야, 신생아는 안 되지. 신생아는 규제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걸 여긴 또 풀어주고 여기 풀어주니까 또 여긴 더 줄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디딤돌 대출의 그럼 재원이 뭡니까?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증보험 변제 때문에 적자가 엄청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도시기금이 이래저래 뭐 유용하게 잘 쓰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 말 그대로 서민 실수요자들 집사라고 주택도시기금을 만든 건데, 이게 지금 펑크가 나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출들도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이 만든 취지가 이겁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기금이다. 그러니까 서민 실수요자라면 무주택 청약 당첨자도 서민 실수요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금 운용이 지금 좀 심각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지금 무리수를 두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분명히 욕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결단한 게 아닌가. 이게 과거부터 이런 대출을 조절해가지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항상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그 피해자들이 뭐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막 수천 명씩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금을 날려가지고 몇 천만 원 날리는 분들도 많고, 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해 만에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출 조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이고 거의 뭐 유일한 정책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이라는 거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사잖아요. 뭐 2년 전, 3년 전에 사고. 그러면서 그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중간에 막 바뀌는 거야. 중간에 막 바뀌어버리니까 이 미리 산 사람들은 막 미치는 거지. 이거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 정부가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샀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이미 계약은 했고 내 돈은 몇 천만 원 들어갔고 여기서 나올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물론 정부도 뭐 이게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나 돈 없는데요 어떡할 건데요? 라고 말하면 답은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적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건 몇 명한테는 정말 가게가 흔들리는 일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정책이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옛날 정부들이 항상 이런 걸 했었습니다. 갑자기 세금 바꾸고 갑자기 대출 바꾸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피해보는 거는 국민이고 그럴 때마다 피해보는 거는 돈 없는 분들이 항상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걸 뭐 어쩌겠습니까? 또 뭐 아마 또 이거 대상이신 분들은 뭐 울면서 뭐 이걸 어떻게든 따라가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항상 합니다. 대출 세금 가지고 바꾸다 보면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국가는 약간의 타격일지 몰라도 이분들은 정말 막 인생이 흔들리는 분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좀 그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약간 소급 적용하듯이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해 봅니다.